그날 밤 키이우의 하늘은 문자 그대로 갈갈이 찢겨 나갔고 러시아는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지난 11월 25일 화요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와 여러 도시를 향해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격은 단순한 군사시설 타격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민간 아파트 단지를 겨냥한 무차별 공격이었습니다. 잠들어 있던 사람들이 아무런 경고도 없이 폭발음에 떠밀려 현실로 끌려 나왔고 불길에 갇힌 채 집에서 탈출하기 위해 이불과 침대볼을 찢어 임시 밧줄을 만들어야 했던 그 참혹한 밤, 우크라이나인들에게 11월 25일은 오래도록 잊을 수 없는 악몽으로 남게 됐습니다. 러시아의 이번 공격은 사헤드 자폭 드론과 킨잘 탄도 미사일을 동원해 키이우를 비롯한 여러 도시의 중요 기반 시설과 주거 지역을 동시에 노렸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2년 넘게 러시아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어느 정도 익숙해질 수밖에 없었지만 그날 밤만큼은 전혀 다른 차원의 공포였습니다. 화면에 잡힌 장면들을 떠올려 보면 폭격을 당한 곳은 군사기지가 아니라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 살던 고층 아파트였습니다. 러시아는 이런 건물들을 도시 곳곳에서 골라내듯 겨냥했고 주 출입구와 계단, 복도를 불길로 삼켜 탈출로를 없애버렸습니다. 새벽 2시 사람들은 자다가 갑자기 깨거나 문이 흔들리고 천장이 갈라지는 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일부 주민은 충격파에 문짝이 떨어져 나가거나 출입문이 휘어져 갇힌 채 비명을 질렀고 밖으로 나가고 싶어도 복도는 이미 검은 연기와 불길로 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택한 유일한 방법은 방 안에 있던 이불과 침대볼을 하나씩 찢어 엮어 창문 밖으로 길다란 천주를 내려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상에 찍힌 장면을 보면 아파트 외벽에는 이런 임시 로프들이 여기저기 매달려 있었고 그 하나하나에는 어제 이 창문에서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탈출했다는 절박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공격으로 최소 7명이 숨지고 20명 이상이 다쳤으며 그 중에는 어린아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조 작업은 화재 진압과 동시에 계속되었기 때문에 피해 규모는 아직 완전히 집계되지도 못했습니다. 무너져 내린 콘크리트 더미 사이에서 구조대가 생존자를 찾는 동안 주민들은 깨진 창문과 그을린 벽 앞에 서서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어제까지의 일상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현장을 찾은 언론은 충격을 받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냈습니다. 한 주민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새벽 2시에 건물이 맞았습니다. 당연히 무서웠습니다. 우리는 급히 주차장 쪽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거기엔 정말 사람이 많았습니다. 너무 많았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폭발음을 듣지도 못하고 그저 문짝 일부가 옆으로 떨어져 나가면서 깨어났다고 증언했습니다. 폭발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복도에 있었는데 갑자기 문이 부서져서 깨었어요. 옷을 급히 걸치고 밖으로 나가보니 위층과 옆집에서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러시아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의 심리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들을 정상적인 이웃나라 국민이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이들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를 도울 수 있는 것은 결국 무기뿐입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지켜줄 유일한 수단입니다. 슬라바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이런 아파트 공격을 통해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의 의지를 꺾고 이제 그만 포기하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민간인들은 더 단단해졌고 우크라이나 군과 사회 전체는 반드시 되갚아주겠다는 분노와 결의를 다졌습니다. 바로 그 직후부터 우크라이나의 대응이 시작됐습니다. 이 잔혹한 밤 이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본토를 향해 전례 없는 규모의 반격을 개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과 정보기관, 드론 운용 부대는 며칠에 걸쳐 대규모 공중 공격 작전을 펼쳤고 그 결과 러시아는 전쟁이 시작된 이후 손꼽히는 규모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러시아의 군수공장과 드론 생산시설, 군용 항공기 정비기지, 전략 항공기와 고가의 방공 시스템들이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으면서 수억 달러에 달하는 군사 장비가 단 며칠 사이에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크렘린은 점점 더 분명한 현실을 직면해야 했습니다. 잇따른 공격으로 러시아의 방공망에는 구멍이 생기고 하늘은 예전처럼 안전한 공간이 아니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대가 연속적으로 러시아 영공 깊숙이 침투해 군사시설을 타격하자 러시아 내부에서도 긴장과 공포 그리고 피로감이 동시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가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어떻게 시작되어 어디를 향해 날아갔는지 차근차근 살펴보려 합니다. 우선 러시아의 민간인 지역을 공격한 직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남부 흑해 연안 지역을 주된 표적으로 삼아 첫 번째 대규모 드론 공습을 진행했습니다. 지도상에서 보면 수십 기의 드론이 한꺼번에 러시아 남부를 향해 날아가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이날 밤 타격의 중심지가 된 곳 가운데 하나가 바로 타간로그와 크라스노다르 변경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비행기 정비와 군용 드론 생산, 군사 실험 시설이 몰려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타간로그 인근에서는 항공기 정비 공장과 드론 생산 공장이 동시에 공격을 받았습니다. 현지 주민들이 촬영해 올린 영상에는 연속적인 폭발음과 함께 하늘을 뒤덮는 불길, 그리고 새벽 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거대한 화염 기둥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당국은 늘 그렇듯이 모든 드론을 방공 시스템으로 격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관영 매체는 공습 사실 자체를 축소하거나 격추 장면만 강조해 피해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위성 사진과 SNS에 올라온 영상들을 보면 이 말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지 금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장 지붕이 무너져 내리고 활주로 주변 시설에서 밤새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이 여과 없이 드러났습니다. 이날 공격에서 특히 큰 주목을 받은 목표는 러시아의 실험용 A-60 항공기였습니다. 레이저 무기 시험 플랫폼으로 알려진 이 기체는 이미 한 차례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 공격으로 사실상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기에 더해 새롭게 들어온 정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같은 지역에서 IL-76 수송기 한 대를 추가로 파괴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더 중요했던 것은 러시아가 자랑하던 S-400 방공 시스템의 발사대가 함께 타격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러시아는 S-400을 서방의 어떤 미사일보다 우수한 첨단 방공 시스템이라 선전해왔습니다. 그런 장비의 발사대가 드론 공격 한 번에 무력화되었다는 사실은 군 내부는 물론 크렘린의 체면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줍니다. 당시 현지에서 찍힌 한 영상은 이런 혼란스러운 밤의 공기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젊은 부부로 보이는 사람들이 밤에 차를 몰고 도로를 달리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붉은 줄기들이 쏟아지는 것을 목격하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처음에 그것을 로켓이라고 착각하지만 곧 그것이 대공기관포에서 발사된 대구경 탄환의 야광탄, 즉 트레이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서로 주고받습니다. 지금 하늘에 빨간 것들 보이지 않아? 저게 뭐야? 저거 로켓 아니야? 아니야. 저건 트레이서야. 큰 대공포에서 나가는 야광탄 같은 거야. 지금 저기서 방공 사격을 하고 있는 거야. 왜? 우리가 여기서 운전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왜? 도로에 우리 차밖에 없는지 이해가 안 돼. 너무 무섭다. 그냥 돌아가자. 곧이어 총성이 점점 가까워지자 운전자는 차를 세우고 후진하려 하며 공포에 휩싸입니다. 그들의 말처럼 그 순간 그들은 문자 그대로 방공 사격의 바로 아래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런 상황조차 러시아의 많은 시민들에게는 일상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같은 날 올라온 또 다른 영상에서는 하늘에서 레이저와 포화가 뒤얽힌 듯한 방공전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거리에서 거의 무심하게 걸어다니며 휴대전화로 하늘을 찍거나 마치 불꽃놀이를 구경하듯 서 있습니다. 전쟁이 일상이 된 사회, 위험이 일종의 배경 소음이 되어버린 현실이 그대로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우크라이나의 공습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파도가 러시아 남부의 군수시설과 항공기를 강타한 다음 날 우크라이나 드론 부대는 곧바로 두 번째 공격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러시아의 미사일과 드론을 위한 핵심 전자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목표가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타격한 곳 중 하나가 바로 베네르 공장으로 불리는 시설입니다. 이곳은 러시아 순항 미사일과 각종 드론, 그리고 다양한 장거리 미사일 시스템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공급하는 제조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공장은 러시아 무인기와 미사일에 들어가는 안테나와 통신 장비, 전자 장비를 생산해 우크라이나의 전자전 시스템을 피하거나 뚫고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이 공장이 공격으로 파괴되거나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면 이는 단순한 건물 하나의 피해가 아니라 러시아 전체 미사일 체계의 눈과 귀, 그리고 두뇌 일부가 잘려나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수많은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오늘 밤은 어제보다 조금 더 편히 잘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공장이 제대로 기능을 못한다면 앞으로 하늘에서 날아오는 러시아 미사일과 드론의 수와 정밀도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야기의 시계는 미국의 명절, 추수감사절 밤으로 넘어갑니다. 바로 이날 우크라이나는 전쟁이 시작된 이후 손꼽히는 최대 규모의 드론 공습을 러시아 전역에 걸쳐 실행했습니다. 지도 위를 보면 수많은 드론대가 러시아 영토와 러시아가 점령 중인 크림반도 상공을 가로지르며 파도처럼 밀려 들어가는 모습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러시아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폭발과 화재가 발생했고 그 장면들은 러시아 시민들이 직접 촬영해 올린 영상들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추수감사절 밤으로 시계를 돌려보면 우크라이나의 반격은 여기서 또 한 번 정점을 찍습니다. 미국이 가족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는 그 시간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전역과 점령지 크림반도를 가로지르는 초대형 드론 공습을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이날은 말 그대로 전쟁이 시작된 뒤 가장 크고도 조직적인 공중 공격 작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지도를 떠올려보면 수십 수백 대의 드론이 물결처럼 러시아 영공으로 밀려 들어갑니다. 남부와 서부, 심지어 러시아가 불법 점령 중인 크림반도까지 곳곳에서 방공 시스템이 작동하며 섬광이 번쩍이고 이어서 폭발과 화재가 연쇄적으로 일어납니다. 이 모든 장면은 러시아 관영 언론이 아니라 현지 주민들이 휴대전화로 찍어 올린 영상들을 통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이날 공격의 주요 목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라토프 정유시설이었습니다. 이 정유 공장은 이미 전쟁이 한창이던 지난 몇 달 동안 우크라이나 드론의 표적이 되어 여러 차례 타격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러시아는 이 시설을 지키기 위해 군을 배치하고 방공망을 강화했다며 더 이상 공격이 통하지 않을 것처럼 선전해왔습니다. 그러나 추수감사절 밤에 올라온 영상 속 풍경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사라토프 상공에 진입하자마자 연속적인 폭발음이 들리고 시설 내부와 주변에서 거대한 화염이 치솟는 모습이 포착된 것입니다. 누군가는 멀리서 촬영하며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들린다. 또 터진다. 저쪽이다. 저기서 계속 올라간다. 저건 그냥 불이 아니라 정유 설비가 맞은 거다. 사라토프 정유 공장은 러시아에게 매우 중요한 시설입니다. 이곳은 20가지가 넘는 석유 제품을 생산해 러시아 전역과 해외 시장으로 내보내며 푸틴 정권의 전쟁 자금을 대는 중요한 수입원 가운데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 시설에 반복적으로 타격이 가해진다는 것은 단순한 군수시설 파괴를 넘어 러시아의 전쟁 경제 그 자체를 겨냥한 공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정유 공장이 우크라이나 드론에게 유난히 취약한 표적처럼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수주에 한 번꼴로 이 시설을 때려왔고 그때마다 러시아 측은 방공망을 강화했다거나 보호용 그물망을 씌웠다거나 경비병을 늘렸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실제로 위성 사진과 현지 사진을 보면 정유 탱크 주변에 드론 방어용 그물 구조물이 설치된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론은 계속해서 이 방어막을 뚫고 들어가 터지고 화재와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이 장면은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푸틴은 과연 자국의 전략시설조차 지켜낼 능력이 있는가? 사라토프의 반복되는 폭발은 러시아 방공 시스템과 현장 대응 능력의 허술함을 상징처럼 보여줍니다. 하지만 사라토프만이 표적이 된 것은 아닙니다. 더욱 상징적인 타격은 크림반도에서 벌어졌습니다. 최근 며칠 사이 우크라이나 드론은 러시아가 점령 중인 크림반도의 고가 방공 시스템 3기를 연달아 무력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는 BUK-M1, BUK-M2, 그리고 TOR-M2 같은 중단거리 및 단거리 방공 시스템이 포함됩니다. 러시아는 그동안 크림반도를 요새화했다며 미사일과 드론 어느 것도 이 지역 상공을 자유롭게 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특히 흑해 함대와 군용 비행장, 장거리 드론 저장고들, 그리고 지휘 통제소가 밀집해 있는 만큼 이곳 방공망은 최고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드론들이 이 방공 시스템을 하나하나 찾아내 파괴하자 그동안 선전해온 크림 방공의 철옹성 이미지는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작전은 단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방공 레이더와 발사대를 파괴해 크림 상공의 방공 우산에 구멍을 내고 그 뒤를 이은 드론들이 군용 드론 저장고와 경납고를 공격했습니다. 이 경납고들은 러시아가 장거리 드론과 미사일을 보관하고 준비하던 장소로 내부에는 고가의 무기와 예비 부품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이어서 지휘 통제소와 통신시설, 그리고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군용 트럭들까지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았습니다. 일단 하늘이 비어버리자 우크라이나는 말 그대로 보이는 모든 군사 목표를 마음껏 가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일련의 공격은 한 가지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푸틴은 자신이 가장 자랑하던 방공체계조차 끝까지 지켜내지 못했고 우크라이나는 점차 러시아 영토 깊숙이 손을 뻗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왔다는 점입니다. 크림에서 방공 시스템이 불타는 동안 러시아군 내부에서는 다음에는 어디가 맞을지, 과연 어떤 기지가 안전한지에 대한 불안과 의심이 퍼져나갔습니다. 한편 국경지대에서도 우크라이나 드론의 타격은 계속되었습니다. 로스토프 지역에서는 대규모 전력 흐름을 담당하던 변전소가 파괴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곳은 남부 러시아 전력망의 주요 관문 가운데 하나로 로스토프 일대와 남부 전력 시스템 중앙부, 그리고 돈바스와 로스토프 인근 지역으로 이어지는 전력 흐름을 연결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다시 말해 이 변전소 하나가 끊기면 남부 러시아 전체의 전력 공급 체계에 심각한 병목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상 속에서는 새벽 어둠 속에서 변전소 인근에서 거대한 섬광이 번쩍이며 이어서 불꽃이 터져 나오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은 여기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상이 편집되어 올라오는 사이 불과 몇 시간 뒤 또 다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에는 벨고로드 지역의 발전시설이 타격을 입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금요일 아침 우크라이나 드론이 이 지역의 전력시설을 공격했고 그 결과 발전소 또는 변전소 일부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는 영상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화면에는 건물 위로 검은 연기가 솟구치고 멀리서 촬영한 사람의 목소리가 떨리는 음성으로 상황을 설명합니다. 이처럼 며칠 사이에 벌어진 연속적인 공습은 한 가지 흐름으로 모입니다. 러시아가 민간 아파트를 공격하며 우크라이나 시민들을 굴복시키려 할수록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전쟁 기반과 군사 인프라를 정밀하게 골라 타격하면서 전쟁의 비용을 푸틴과 러시아 사회에 되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현실을 전하는 데는 또 다른 전선이 존재합니다. 바로 정보와 플랫폼, 그리고 검열의 문제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장을 다루는 많은 유튜브 채널들은 드론 공격 장면이나 최전선 영상을 보여줄 때마다 하나의 장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바로 수익 제한과 노출 제한입니다. 제작진의 설명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 동안 올린 영상들 가운데 4편이 유튜브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광고 수익이 전면 제한되거나 시청자에게 거의 추천되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드론 공격 장면이 포함되어 있거나 실제 전투 지역에서 촬영된 영상이 들어가 있다는 이유로 이 콘텐츠가 광고주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히 크리에이터의 수익 문제를 넘어 전쟁의 실제 모습을 얼마나 솔직하게 보여줄 수 있느냐와 직결된다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아파트가 불타고 주민들이 이불을 묶어 탈출하는 영상, 방공포의 야광탄이 밤하늘을 가르는 장면, 드론이 군사시설을 정확하게 타격해 거대한 화염 기둥을 만들어내는 장면들은 모두 현대전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줍니다. 그러나 플랫폼의 규정은 이런 장면들을 흐리거나 모자이크 처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보여주지 말라고 요구합니다. 광고주에게 불편한 장면이라는 이유로 전쟁의 실상이 가려지는 셈입니다. 제작진 입장에서 보면 한편으로는 우크라이나의 현실을 솔직하게 전달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채널이 완전히 막히지 않도록 플랫폼 규정을 지켜야 하는 생존의 문제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 딜레마 속에서 이들은 하나의 선택을 했습니다. 바로 자체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베이직스 인사이더라는 이름의 사이트를 직접 구축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유튜브와 달리 드론 공격 장면이나 최전선 전투 영상, 러시아 군사기지가 파괴되는 장면 등 전쟁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광고 정책에 휘둘리지 않기 때문에 굳이 영상 일부를 블러 처리하거나 화면을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이 플랫폼에서는 아예 광고 자체를 붙이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신 전쟁의 실제 모습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직접 찾아와 보고 필요하다면 자발적으로 후원하는 구조를 지향합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전쟁이 단지 포탄과 드론만의 싸움이 아니라 정보와 서사의 전쟁이기도 합니다. 러시아는 자국 내 언론을 통제하고 공격의 피해를 축소 또는 왜곡 보도하며 때로는 우크라이나가 저지르지 않은 일까지 우크라이나 탓으로 돌립니다. 반면 우크라이나와 이를 지지하는 이들은 민간인 피해와 러시아군의 약점을 있는 그대로 세계에 보여주려 합니다. 베이직스 인사이더 같은 독립 플랫폼은 바로 이런 싸움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셈입니다. 정리해보면 11월 25일 러시아가 키이우의 민간인 아파트를 겨냥해 저지른 공격은 단순히 일회성 공포를 노린 폭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크라이나 사회 전체에 깊은 분노를 남겼고 바로 그 분노가 며칠에 걸친 대규모 드론 공습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러시아의 공장과 군용 비행기, 방공 시스템, 정유시설, 변전소가 잇따라 파괴되었고 크렘린이 믿고 있던 하늘의 안전 신화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러시아는 민간인을 겨냥한 폭격으로 우크라이나의 의지를 부수려 했지만 실제로 부서진 것은 러시아 자신이 지키고자 했던 전략 자산과 방공망, 그리고 전쟁이 자국민에게서 점점 더 멀어져 있다는 환상이었습니다. 불타는 아파트 창가에서 이불을 묶어 탈출하던 사람들의 손길과 사라토프와 크림, 로스토프와 벨고로드 상공을 가로지른 드론들의 궤적은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과연 누가 누구의 의지를 꺾고 있는가? 그리고 이 질문은 앞으로도 계속 우크라이나 하늘과 러시아 하늘 위에서 드론의 그림자와 방공포의 섬광 속에서 매일같이 답을 써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